다음 책방 있습니다. 책방은 이기성의 공식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들은 전부 딜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개개인성의 공식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해서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나 조업회사, 모닝스타 이런 회사들이 예로 들었는데 코스트코를 먼저 보면 코스트코와 월마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개개인성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더 낫다라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직원 친화적이고 직원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임금을 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기에 임금을 오히려 더 올려줘서 이제 회사에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거.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코스트코 안에서도 그 다른 일을 한 번씩 해봄으로써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주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출신을 따져보면 카트 관리자인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승진을 아예 파격적으로 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비교해보면 이직률 자체가 코스트가 훨씬 작습니다. 그다음에 조호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조호 회사에서는 인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발현이 안 되는 그런 자기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발현하게 해주면 이제 회사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호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좀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이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견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 학생을 민민 쪽에서 학생들 데려고 와서 이제 능력을 발현시켜 준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 말고 이제 학습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그 학생에 맞게 학습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큰 과정이 없이 그냥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적의 등급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교육의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면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으나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부연을 하면요. 네. 그 조호라는 기업은 인도의 IT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 그룹이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돈이 없으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싶은데 뭐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연봉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서 늘 쉬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좀 발굴을 하자. 그래 인도 같은 경우에 빈민층에는 전혀 기초적인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선발해서 자기들이 이제 조호 대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비영리 기관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남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 좀 자율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했었고 그런데 상당히 학습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시켰는데 빠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리 회사에 남아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도 좋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한 40% 지금 현재 그 조 기업의 40% 정도가 이제 그 학교 조 대학의 출신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마토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그 테일러주의를 활용하면 더 많이 생산성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좀
파격적인 정보가 생겨지는데 그 정도는 이제 관리자도 없고 이제 관리자 없고 그다음에 그 회사원이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열어주는 형식으로 이제 회사를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무 기술서를 작성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이제 계획을 해서 동료들의 그 서명을 받으면 이제 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밀어주는 형식이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제 주변에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임시 직원으로 왔던 사람이 이제 고가의 장비를 실험으로 막 사용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시도를 해서 이제 그 개개인의 능력을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더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속감을 가장 키워줘서 개인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키워서 그 회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주의는 이미 70년 전에 이론이고 현재의 창의성을 많이 강조하는 산업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테일러주의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개개인성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제 CEO들이 항상 원하는 이제 자기 회사라는 그런 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나 뒤에가 좀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8장은 제가 했고요. 뭐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지금의 교육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교육을 바꿔라. 이 사람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대학에 학위의 가치는 미래의 경력을 쌓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점인데 현대 시스템은 목적이 안 맞다. 많은 구직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취직을 못하고 역으로 또 고용주는 고급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졸업생들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불평한다. 이게 고등교육이 개개인보다 평균주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과정을 표준화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기존교육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승자 없는 평균의 게임으로 간다. 현재 고등교육 시스템은 1세기 전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학생의 등급을 매겨 분류하는 걸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는 1차원적인 등급 매기기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이 평균적인 학생과 똑같이 하도록, 그런데 다른 학생과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도록 강요한다.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은 학생 개인의 개성을 발현시키는 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성을 숨기고 타인과 같아지는 평균주의를 따르는 데 있을 것인가. 현재 고등교육 시스템이 부여하는 보장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반면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시스템 중심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릇된 가정 때문이며 우리는 개인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하며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사람을 학교에 맞추는데 그러지 말고 학교를 사람에 맞추자. 1번 그래서 어떻게 학위 애들이 4년 대학 다니면은 학위 한 장 딸랑 나오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과목마다든 몇 개 그냥 자격증을 부여해버리자.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을 줘서 이 아이를 검증해주자. 2번 성적 대신 실력을 평가하자. 현행의 1차원적인 단위평가 학점, 즉 그 학생의 능력은 뭐 학점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력 중심의 수행력 평가를, 예를 들면 뭐 소수형으로 써주자. 이 학생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뭐 이렇게 평가해보자. 3번 학생들에게 교육 진로의 결정권을 허용하자. 지금 무슨 얘기인데 지금 대학 들어가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꼭 들어야 되는 과정, 전공 필수, 뭐 교양 필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거 애들한테 그냥 풀어버리자. 지 알아서 조합해서 듣게. 이를 통해서 해결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부장 평균주의를 넘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부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먼저 했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정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사람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례들이 이전에 나왔던 사례들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 내용보다는 마지막에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거지만 마지막에 교육에 관련된 여태까지 우리가 수세대에 걸쳐서 인종이나 성, 종교, 기타 등등의 계층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해왔고 그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회의 균등을 주었지만 사실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교육에도 묻어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평등한 맞춤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자는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육과정 구성이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서 구성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가가 단순히 학생들을 이제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식이 아니라 개인의 학습과 진도를 평가하는 식, 개인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들이 이제 실험을 병행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서로 공유해서 우리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기회의 균등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스템에 맞춰져서 우리가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개인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라는 뜻을 연결말로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표지에 있었던가요? 이제 톰루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중퇴고요. 그 ADHD 판정이었었고 그냥 학업 부진으로 이제 학교에서 다 내놓은 그런 이제였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은 조금 더 나은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거였었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뭐 대학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뭐 평균 D 마이너 D 학점 정도 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올 A로 그렇게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버드로 가서 인생 역전을 이제 이루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쓴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실패와 성공담에 기초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가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낙오자들이 꽤 많고 근데 그것을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자료는 이제 200년 전에 이제 테일러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입각해 있더라. 그리고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교육에 접목해서 이제 그럼 이제 교육 개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선생님들하고 이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뭐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의 시스템이 사실은 공장식의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제 테일러주의 얘기하면은 중간 관리자, 그렇죠? 뭐 이제 요걸 뭐라고 해요? 반장이라고 작업 반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중간 관리자가 학교로 치자면은 교감 교장의 택인 것이고, 근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목적은 사실은 이제
뭐 협업해갖고 뭐 동일한 이제 제품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공장의 목적이지. 뭐 그것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뭐 이제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도 계속 그런 모양새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상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업이 교과서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 뭔가 좀 빼야 돼요. 이걸 다 가르치면은 따라올 수 있는 애들이 극소수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가르쳐갖고 애들을 끌어올린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평균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평균이 떨어질 것이고 국어과에서는 평균이 50점 이하로 나오는 거는 또 이제 수학과나 영어과에 비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를 쉽게 내려면은 얘네들한테 이 이상 들어가서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표면적인 것들 정도에서 이제 커트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수업을 이건 사실은 전국에서 EBS 틀어놓으면 똑같이 EBS 틀어놓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업들을 하면서 참 이게 문제다. 이건 뭐 굳이 학교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돌릴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호 쌤님 하신 말씀 드리고. 네. 저는 그 생각해요. 난 EBS 교사보다 못 관심인데 EBS 교사 수업 보면서 그거 따라한다고 그것도 다 못 따라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화학도 얘기지. 지금 화학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야? 네? 물리에 자신이 없는 게 지금 화학을 가르쳐서 사람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교사도 그거 하려고 수십 번 그랬을 것 같아요. EBS 교사한테는 최소한 5명 정도 달라붙어. 목소리 톤까지도 다 커버해줘. 수업 다 들어가면서. 옷도 모입을 그래, 조명 맞춰주는 거는. 네? 이거 오늘 선생님 고르시잖아요. 네. 두사 안 되는 거지. 코도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실제 당장 수업을 좀 하잖아요. 중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이제 교장병원 귀에 들어가면 곤란한데 이걸 하고 있으면은 사실 출석 체크를 못 해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줌에 들어오면은 그 채팅방이거든요. 그 채팅방에다가 이제 출석을 남기라고 해요. 그지? 그걸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가 안 들어오거나 과제를 안 내면 이거를 끄어야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벌점이다. 너한테 아주 이제 뭐 벌점을 세게 넣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90% 이상은 채워와요, 애들이. 과제도 그렇고.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우리에게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애네들을 이제 이때까지 사실 안 껐어요. 대신에 그냥 벌점만 계속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과제도 이제 내면은 냈다 안 냈다만 파악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받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사진으로 인증샷을 올리든지 뭐 스크린샷을 올리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찼으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분량이 너무 부족하면은 그걸 이제 클릭해서 확대해서 봐. 내용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근데 내용까지 안 좋으면은 그러면 걔는 이제 미제출로 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240명 중에서 한 200명이 과제를 제출하면은 사실 그걸 다 못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줌 수업을 하면은 한 3명 정도가 붙으면은 다 커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번 주에는 콘텐츠 수업으로 이제 녹화한 거를 이제 띄우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사실은 출결 확인도 다 하고 애들한테 전화해갖고 출석하라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과제 제출하는 것도 이제 다 확인하고 뭐 그럴 수 이제 그게 가능해. 근데 이제 학교나 교육부에서는 이제 쌍방향 수업을 권장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뭐 이제 교사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하는 사람한테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나는 조심히 가요. 네. 내려가요. 수고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이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저는 책을 안 읽고 여기 와서 봤는 건데 공장을 돌아가는 거에서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된 그 생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다가 나온 게 평균인데 이게 학교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리는 게 효율성은 제일 좋습니다. 효율성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산출을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교육은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각각으로 뛰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평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고 효율성이라는 걸 넘어서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평균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다른 교육 시스템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른 제가 생각이 나는 두 가지가 뭐 선생님들도 아마 아실 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이제 이게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캠퍼스는 없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6개의 3개의 도시를 돌면서 거기에서 각각 이제 프로젝트형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비도 없다. 네, 학비도 전액 다 이제 거기 독지가가 다 지원하고 그 학교를 설립자가 다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버드보다 더 높고 취업도 사실 여기 졸업이라는 게 이제 인정되면은 사실은 뭐 전 세계의 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기업체에서 다 이제 100%다 이제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죠. 이상적인 거. 저도 어디서 봤는데 기숙사만 있다 하더라고요. 네. 기숙사만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학생들끼리 그냥 뭐 교실도 없고 자기 그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콘텐츠를 학습하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그게 다 수업이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저는 뭐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띠지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삐지를 가지고 계세요. 벗겨. 공부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그냥 찍혔죠? 궁극적으로 그런 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책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깨닫고 전 세계에서 평균이라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궁극적인 안 될 거라고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궁극적인 의도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평균이 교육이 없어져요. 이상적에서 전 세계 평균을 교육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교육을 받으면서 이상적인 직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버드 교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로 해서 하는데 이건 읽고 깨달은 사람들만 평균을 극복하고 깨달은 사람들만 잘 되라 뭐 그런 느낌이어서 평균이 정말 말대로 종말이 되면 돼도 결국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뭐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직업에 물론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다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직업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이라는 게 없어졌을 때 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난 내 적성에 이게 정말 맞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 개개인성의 힘으로 되지. 기사쌤 얘기 들으니까 부장님이 저번에 주셨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가 거기 핀란드 핀란드가 덴마크 교육사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능하다고. 거기는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이 이제 임대 아파트예요. 국가에서 모든 주택을 관리를 해. 그런데 이제 거기 아마 그 사례인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이제 종신이죠. 사실 원하면 계속 그 갱신해서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그 한 아파트에 청소부하고 대학 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부하고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5배 이상의 연봉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나라는 그게 한 2.5배? 뭐 3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들일수록 이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대학 교수가 돼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공부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도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고 대학부터인가 등록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생활비도 다 지원을 해주고요.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가 별로 적성이 안 맞아,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국가에서 그런 뭐라고 하죠? 직업 뭐 이렇게 좀 훈련소 그런 거에 가서 이제 하도록 이제 해줘요. 자기가 신청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계속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요거 조금 하다가 안 맞다 때려치우고. 복지국가니까. 네. 저는 지금 책에서 본 게 아니라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 그쪽 동네에 대한 글을 봤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글을 우리나라에서 봤는데 찾기 힘들지. 우리나라 맞아, 당장 우리나라 뭐야 사람도 임대주택이 뭐예요 지금? 그치. 집값도 지금 못 맞아. 잡아서 난리. 이렇게 생각하면 집도 지금 대부분 아직 못 찾았잖아. 여기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거기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신뢰성 떨어지는데 뭐 하나 자기가 튀는 되게 나의 돈을 뽐내는 내가 열심히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잘 없다는 식의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돈을 벌면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곳에 가면 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 포르쉐를 사야지, 페라리를 사야지 해서 그 차를 사면은 주는 사람들이 10만 원 뭔데 저런 차를 타고 그러면 9만 원 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버냐 뭐 이런 식의 시선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사람 사는 거지. 그렇게 막 이상적이고 정말 유토피아 같고 막 그런 느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우리가 뭐 덴마크나 뭐 그런 쪽의 교육이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학교 부정이 한 4% 5%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뭐 덴마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 또 그 사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 예, 거기가 또 이렇게 일조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우울증이 굉장히 높다고. 장마 계속 되는 것처럼 거기 겨울 계속 되는 거지. 뭐 백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별로 안 살잖아. 이거 뛰어. 걔네들 버스 정류장에 줄 완전 서는 위험하다. 봤어요. 뛰어 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거기 한 1960년대 그 전까지는 거의 되게 못 살았대요. 거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엄청 깨지고 자원도 없고 거기 막 활화산도 막 있고 막 그래갖고 엄청 빈약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 사회를 좀 이제 단합하게 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고 뭐 물론 이제 거기 좀 탁월한 정치가도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덴마크하고 이제 그 지역이 북유럽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네, 아까 이제 피서쌤이 이제 그 평균을 버리면은 또 이제 그게 다 되느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진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문제점을 다 뭐 혁신하고 완벽하게 좀 이제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이 이제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개선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마치 스위치 어디에서 이제 스위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위치를 하나 켠다고 해갖고 기존의 문제들이 완전히 다 싹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굉장히 이상적인 뭐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 가는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없죠. 그런 게 워낙 이게 복잡한 이제 그 관계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육이 사실은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교육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했었어. 교육 문제. 만만한 게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에 어떤 수능을 이제 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사실 시험 제도 자체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게 이제 뭐 명확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데 지금 현재의 구조는 좀 아니지 않나.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우리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틀렸게 좀 좋은 게 이게 부분적으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애들의 뭘 전문성 뭐 이런 걸 이 개개인성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뭐 틀이라던가 뭐 그런 지식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있었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대학교가 전교생이 열 몇 명이었어요. 1, 2, 3학년 합쳐서 1학년 애들 5명이고 2학년 1명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제가 하는 건 똑같고요. 그때가 오히려 사실 더 불편하고 그때는 한 매차시 수업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한 번 한 일주일 쓰고 하니까. 근데 그때 뭐 제가 일단 열정이 없는 까닭도 있지만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도 오셔서 뭐 특별하게 얘에 대해서 얘가 뭐 어떤 상황에서 뭘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막 하진 않아도 물론 애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긴 하죠. 얘가 뭐 하면 뭐 잘하고 뭐시라고 이런 걸 알긴 하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얘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툴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걔네들한 전문가 내가 더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독일에 그거 하잖아요. 1학년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한 담임 선생님이 한 7명 정도 계속 담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난 몰랐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거기가 12학년으로 되는가? 뭐 그런데 그 마지막 2년인가를 빼놓고는 그 계속 따라 올라갈 수 있대요. 구조가. 근데 바꿀 수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와. 바꿀 수 네, 근데 있는 게 거기도 그런 게 있대요.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이제 희망하고 이런 게 있대요. 네. 그 자식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예, 중학교 되셨어요? 예, 예. 아니 저 중학교도 제가 있을 때 3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전교생이 10명이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유학기제라서 애들 다 데리고 나갈 때 전교생을 다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걔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걔들이 다 졸업해서 성인이 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고3이고 고2고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제 전교생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걔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해줬어요. 미용에 관심 있는 애들이 미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보디가드 같은
그 경호원 그런 거 하고 싶다면 비슷한 체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걔들에 맞춤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줬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 건 아니었고 딱 한 명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고 나머지는 입학해서 정말 초등학교 때 뭘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 진짜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문제아였어요. 집안도 안 좋고 그리고 뭐 학교에 와서도 한 번 두 명밖에 없는데 오면 하루 종일 입만 다물고 있는 그런 애였거든요. 그게 이제 걔를 진짜 3년 동안 제가 봤는데 진짜 3학년이 돼서는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그냥 과학, 뭐 수학 이런 거 하면 평균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 고령이 있었는데 이제 고령 중학교 갔으면은 이렇게 못됐다 얘는 얘가 우국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진짜 이렇게 좀 사람이 돼서 나간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근데 지금은 자기가 부사관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사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들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평균을 네,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고 뭐 지금도 이제 교육과정 공부로 들어오면서 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 해서 지식 가르치는 것보다 뭐 활동으로 애들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지만 또 대입의 평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대입이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채택도 사실 지금 고3 애들 뭐 동아리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하면 애들 거짓말쟁이로 밖에 만드는 게 안 되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바뀌려면 뭐 대입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대학은 평준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교 학점제 이런 거 업무를 하면서도 정말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또 저희는 선택하는 게 없이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이렇게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권이 없을 때가 더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등까지는 그냥 일반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답니다. 훨씬 낫든 나쁘든 그렇지. 얘들은 뭐 모르죠. 얘들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너무 잘한다는 거 듣는다는데 그게 꼭 정답인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나가야 한다나? 맞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근데 잘 모르겠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학부 때는 뭐 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뭐 대학원에 뭐 대학원 선배들이 그때 이제 하던 이야기가 우리 과는 이제 국문과인데 국문과 논문을 쓰는데 영문본으로 초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선배들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지. 영어과에 이렇게 뭐 친구를 하나 포섭해가지고 좀 술 먹여가지고 이걸 대신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누구 돈 주고 사람 사고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왜 국어학, 국문학 이제 그걸 이제 봤는데 왜 영어 실력이 왜 중요하냐? 그 뭐 또 이제 아직까지 대학원에 영어 시험 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석박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국어 실력으로 내가 이제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뭐 이제 1년을 꿇는다든지 준비 과정이 이제 부족하면은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실제로 서울대에 가는 애들이 국어 잘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걔네들이 뭐 국어도 물론 잘했겠지만은 영어 수학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뭐 그런 이제 뭐 발표회에 오면은 그렇게 거들먹거리는데 보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논문 발표하는 거나 보면은 별로 지방대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좀 되게 울분에 저자가 하는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이제 뭐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특정 직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이제 뭐 정해놓은 놔버리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사실은 근데 그 학점 채우고 교양 뭐 이수하고 뭐 전공 이수하고 뭐 물론 필수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더 심할 것이고 외국에도 학위를 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도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 이 책에 의하면 미국도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뭐 등록금을 써도 실제로 취업률은 40%를 미치는 것 같고 그것이 취업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학문이 되었거나 이것이 서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교육 과정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